매주 책을 읽고 매주 방송을 합니다. 2시간 동안 녹화해서 무편집으로 업로드합니다. 안녕하세요. 2시간 철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 1차 마감하고, 어, 일, 일, 네, 일부 원고 마감하고, 또 뭐 했더라? 엄청 뭘 많이 한 것 같은데, 별로, 네. 아니, 아, 진짜, 그, 하루, 예, 일주일 동안 원고 저자 미팅 한번 했다가 그거 원고 드롭하고, 네. 뭐 그냥 어, 이런저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아니, 하루하루가, 아니, 일주일이 금방 갈 것 같아요. 선생님에게는. 불필님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굿나르 시르베크와 닐스 길리에의 서양 철학사 1권 읽어 왔고요. 이번 주에는 8 장과 9 장을 보고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8 장을 1 시간 만에 다 끝내 버릴 거예요. 음, 자, 르네상스와 레알 폴리틱, 마키아벨리와 홉스라는 제목인데요. 레알 폴리틱의 설명이 아래 주석으로 달려 있습니다. 레알 폴리틱, 현실 정치는 독일어 용어로서 특히 윤리적 목적과는 구분되는 현실적, 실제적 요소들에 기초한 정치를 뜻한다. 도덕적 고려는 무시한 채 조작을 포함한 권력의 사용을 통한 정치를 말한다. 레알폴리틱의 목적은 외교 정책을 펴는 국가의 경우에서 그렇듯이 정치적 힘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은 독립적인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오로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수단이 얼마나 좋은 방편인지의 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이 레알폴리틱 현실 정치라는 말이 오늘 네. 다루게 될 마키아벨리와 홉스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네. 이따 보겠지만. 자, 1번 마키아벨리 조작으로서의 정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 네. 380 쪽이고요. 음 이번 주도 역시나 읽으면서 갈 텐데 중간중간 선생님 와 닿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네. 그는 군주론에서는 절대 왕정을 옹호했고 로마사 논거에서는 공화정을 옹호했다. 두 저작은 모두 통치에 관한 현실 정치가의 시각을 서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결과라는 것이다. 16세기와 17세기의 왕은 절대군주로서 통치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권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팽창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시기 왕과 시민 계층은 상호 지원하는 관계였다. 아마도 국왕이 시민 계층과 자유로운 자본의 발전을 촉진했다고 말하는 것이나 자유자본이 시민 계층을 통해 국왕의 권력 신장을 촉진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 옳을 것이다. 17세기의 절대 왕정과 초기 자본주의 및 자유 시민의 등장과 함께 봉건 사회는 마침내 붕괴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기나긴 과정이었으며 모든 곳에서 똑같은 속도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봉건 경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점차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중세에는 대체로 좋음과 옳음에 대한 규범을 제공하는 객관적인 자연 법칙이 존재하며 이 법칙은 왕과 황제에게도 해당된다는 생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권력의 행사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사회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상호 의무를 갖는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라고 여겨졌다. 사회는 일반적으로 상호 계약에 기초한 공동체라고 여겨졌다. 주권자는 나라의 수장이 아니라 사회였다. 여기서 인간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피조물이었다. 국가의 과제는 도덕적인 것이었다. 교회와 국가는 자신들이 담당해야 할 각각의 영역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 과거 도시국가에서 헬레니즘적 제국으로의 이행기에서처럼 르네상스 후기에도 중앙 집권화된 국가 권력이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인간은 다시 개인화되었다.
이제 출발점은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이었다. 그리고 개인은 통상 이기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그래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예방하려면 무제한의 권력을 가진 강력한 통치자가 필요하였다. 달리 표현하자면 사회는 고립된 개인들과 절대적 국가 권력으로 분리되었다.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 사람이었다.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와는 달리 이탈리아는 서로 항상 갈등 관계에 놓여 있던 많은 작은 나라로 나뉘어 있었다.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와 바티칸은 서로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들에 대해서 온갖 음모를 꾸미고 실행하였다. 이 게임에서 교황은 이탈리아의 한 작은 나라의 왕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삶은 여러 측면에서 억제되지 않은 이기주의에 의해 지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된 국가를 만드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목적이었다고 하네요. 음. 마키아벨리가 산 시대는 중세에서 근세 초기로의 이행기였다. 그래서 그의 시민관은 몇 가지 점에서 중세의 시민관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명예와 명성이 근본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생각이 그렇다. 그러나 그의 방법은 현재의 문제들을 해명하기 위해 역사적 예들을 이용하는 당시의 인문주의적 접근 방식과 일치한다. 음. 마키아벨리의 정치 이론은 통치에 관한 역학 이론이다. 피상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절대 군주들의 외교적 게임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이탈리아의 작은 나라들 간의 정치 투쟁에 즉각 적용 가능한 것이었다. 동시에 마키아벨리의 정치 이론은 고대 그리스와 중세의 정치 이론들과는 구분되는 전형적인 르네상스적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다. 마키아벨리의 기본 전제는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물질과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거의 한계를 모른다. 그런데 물자는 희소하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한다. 국가는 다른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에 기초한다. 법을 지탱하는 권력이 없으면 무질서 상태에 이른다. 그래서 인민의 안전을 보장할 강력한 통치자가 필요하다. 통치자는 인간이 악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통치자는 국가를 보호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냉혹하면서도 냉소적이어야 한다. 그의 관심사는 정확히 좋은 사회와 좋은 시민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있었다. 좋은 나라는 서로 다른 이기적 이해관계들 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안정된 나라이다. 나쁜 나라는 이기적 이해관계들이 적나라하게 갈등하는 나라이다. 좋은 시민은 애국적이며 전투적인 신민이다. 음, 좋은 국가는 안정된 국가이다. 정치의 목적은 고대 그리스나 중세에서처럼 좋은 삶이 아니라 단순히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함으로써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덕과 종교를 포함한 다른 모든 것은 그 수단이다. 음. 이게 보고 있는데 이게 길어요. 자, 이쯤에서 한번 선영님의 얘기를 마키아벨리 어떻게 보셨나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렇지 아, 않나요? 저도 이거 인간은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음. 적폐정도 다양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음. 되게 지금 현대사회랑 거의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딱 했어요. 지금 현실 정치에 적용을 해도 음, 무방할 정도로 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기본 전제는 "인간은 이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그리고 안정된 국가를 만드는 게 마키아벨리의 목적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키아벨리에 대한 오해랄까 뭐 간신처럼 보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당대를 어 현실적으로 보는 그 이전 사람들 좀 이상적으로 보는 경향성이 강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 말 그대로 정치를 하려고 정치에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음, 사상가로서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공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현실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음. 옆에서 당장 인제 나라가 죽고 사는 그게 걸려 있으니까. 마키아벨리도 그런 되게 현실적인 인물 아니었나.
여기 나온 말들이 참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볼 사람들은 철학자이면서도 정치가 느낌이 물씬 나요.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아 그리고 리더는 어떠해 국가의 리더 뭐 우리나라로 하면 대통령이죠. 지금의 현실 정치 한국의 정치인들이 생각이 나면서 참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고대의 로마 공화정과 그 당시의 스위스가 안정된 국가와 비교적 부패하지 않은 사회의 표본이라고 생각했다. 이 나라들에서 인민이 거의 스스로 통치할 수 있다고 마키아벨리는 생각했다. 어떤 전제군주도 필요치 않은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이탈리아의 과제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곳에는 강하고 냉혹한 군주가 필요했다. 아마도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부패한 사회에서 어떻게 지도자가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론으로 제일 잘 알려진 듯하다. 권력 문제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관심은 부도덕하지도 않고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혼란의 예방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도덕적인 것이었다. 목적은 좋은 국가, 인간의 본성을 고려했을 때 최선의 국가였다. 음, 법률을 만들고 강제함으로써 군주는 정치 질서를 창설한다는 것이다.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을 프랑스 루이 14세가 했죠. 음. 절대 주권을 가진 군주. 법과 도덕이 군주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군주 자신은 그것들보다 상위에 존재한다. 군주를 심판할 법적 내지 도덕적 규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신민들은 자신들의 통치자에게 오로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한다. 법과 도덕을 규정하는 이가 바로 통치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민 중 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한다면 이제는 모두가 쫓겨난 왕까지도 이 사람에게 복종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이중의 잣대를 갖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군주는 인민들에게 도덕과 덕을 각인시켜야 하지만 자신은 오직 권력의 획득에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적 도덕과 사적 도덕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도덕과 군주의 도덕이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나 사실 마키아벨리의 전제들에 의거하면 이것은 이중잣대가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도덕성, 즉 군주의 의지뿐이다. 군주는 안정된 국가를 창출하고 권력을 갖고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시민들을 상호 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사상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면, 그리고 도덕이란 것이 군주의 의지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라면 이중잣대라는 비난은 근거가 없다. 다른 한편 사적 도덕성과 공적 도덕성의 구분은 일정한 정치적 현실주의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정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정치에서는 범주들이 종종 개인들의 사생활에서와는 다르게 사용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개인들의 사생활에서 살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정치에서는 적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것이다. 정치는 그 자체의 범주들을 가지며 그 자체의 도덕성을 갖는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게임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실제 세상사가 대체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마키아벨리는 옳았다. 이런 평가를 하네요. 저자가. 새로 정복된 인민은 군주가 사회를 재조직하려는 시도를 하기 이전의 도덕적 태도와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도덕성은 군주에게는 어떠한 규범적 중요성도 없다. 그러나 군주는 현존하는 도덕성을 자신이 반드시 고려해 넣어야 할 요소 중 하나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가 종래 인민에게 각인시키는 도덕성도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규범적 중요성도 갖지 않는다. 이건 역시 정치 전략상의 한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군주 자신의 정치적 지침은 궁극적으로 일정한 도덕적 핵심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회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도덕이라는 의미의 사적 도덕성은 국가의 근본 목적과 동일한 군주의 근본 목적이라는 의미의 공적 도덕성에 종속된다. 음. 이때 당시에는 그 왕이 법이고
그래야만 했던 것 같아요. 절대 권력, 절대 군주가 이 혼란한 이기적인 그 인민들을 지멋대로 하려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통제해서 "야 내 말대로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마키아벨리. 그럼 군주가 나쁘면 어떡해. 군주가 악덕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해 봤었는데 차라리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차악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어 인간 인간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럼 군주도 이기적이겠지 어떤 군주가 서든 간에. 근데 이기적일지라도 그 한 사람의 이기적인 사람이 전체를 통솔하는 게 낫다. 그나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쁘든 어쨌든 그 사람 말대로 해 그냥. 그래 음. 까라면 까 그냥. 그 뭐 우리나라 예전에도 보면 뭐 전두환이 서든 아니면 뭐 박정희가 서든 차라리 그 박정희조차도 없었으면 무정부 상태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쵸. 죽이고 막 난리가 그러니까 차라리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다 이런 논리예요. 가만히 보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위험하죠. 음. 마키아벨리 생각 어떻게 위험, 보세요?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죠 진짜? 그래도? 이런 생각 자체가 음, 절대 군주. 군주가 그쵸. 법보다 위에 위험하죠. 있어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이제 독재자. 잘못 만나면 재수 없는 거고, 운 좋으면 뭐 그냥 좋은 군주를 좋을 거고. 만나면 뭐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음, 행복하게. 잘못 그쵸. 만나면 온 국민이 죽어나는 거죠. 그쵸, 그쵸. 뭐 어쩔 수 근데 없죠, 뭐. 어쩔 수 없죠. 이때 당시에 근데 이때는 이게 16 세기 17 세기잖아요. 왕이 있었던 진짜 왕이 조선에도 왕이 있었는데 그럼 왕이 있는데 뭐 왕을 끌어내지 못한 바에야 그럼 왕 말대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음, 그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뭐. 그쵸, 그쵸. 이해는 가요 그래서. 마키아벨리 이런 논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보기엔 좀 말도 안 되지만 이해는 음, 갑니다. 그래서 보면 중세 정치 이론은 주로 이상적 목적 어 매번 이 목적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시도는 하지 않으면서 에 집중되어 있었다. 중세는 그랬죠. 왜냐면 종교가 지배했으니까. 어. 이와 달리 마키아벨리는 수단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는 지금 바로 이곳에서 어떻게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당시의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저널리즘적이고 경험적인 기술을 제공하였대요. 그래서 도덕성과 정치를 구분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어 수단 아래 보면 아래 문단 "목적과 수단의 명확한 구분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었다." 그전까지의 철학자들은 도둑질, 살인은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비난받을 만한 행위죠. 하지만 마키아벨리 입장에서 보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걸 되게 실용적이죠. 목적만 이룰 수 있으면 어떤 수단을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마키아벨리의 사상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이해관계와 모든 목적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 가만히 읽어보면요. 국회의원들 생각납니다. 어느 날 국회의원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지금 하는 행동이나 말 보면 수단은 상관없어. 목적만 이루면 돼.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뭐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이제 다수 당이 되고 그게 그들의 목적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수단을 쓰든 상관없잖아요. 가만히 보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종교에게 남겨진 유일한 역할은 집단의 일체감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종교의 역할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어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인민이 종교적인 편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 음. 마키아벨리의 주된 관심사는 순전히 정치적인 게임이었다. 나아가 그는 인간의 본성은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이게 뭘 역사적인데 뭘 역사적 뭐 비역사적 역사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역사와 상관없는 인간관 인간은 늘 그대로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시대의 정치 상황을 공부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정치 상황에 통달하는 점을 통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획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목적인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정치학을 대부분 가질 수 있다. 어. 마키아벨리 자신의 시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역사적으로 사유한 것이다. 음.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와 정치를 실천을 통해 실현되는 하나의 통일체로 보았다. 마키아벨리는 윤리와 정치를 구분하였는데 정치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말 계속 나오죠. 수단은 조작적이며 도덕적 평가를 초월하는 초도덕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경험적 탐구가 가능하다. 목적은 궁극적으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음. 아까 마키아벨리의 그 국가의 목적은 안정이라고 했죠. 안정이라고 했고 여기도 보면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거 목적이 참 좋아요. 어. 마키아벨리는 법과 도덕을 군주의 의지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음. 하지만 최종 목적은 주어져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 안정이다. 왕이 누가 되든 어쨌든 안정만 시켜라. 어. 평화와 질서만 유지해라 국가에. 이런 걸 마키아벨리는 바랬던 것 같아요. 정치가 조작이 되자 그와 동시에 통치자에게 다른 이들의 행위를 통제할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사회과학에 대한 요구가 대두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에 대한 경험적 탐구와 조작적 정치 양자를 옹호했다. 근데 정치적 초도덕성 때문에 명성과 악명을 나중에 떨치죠, 마키아벨리가 이런 것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과거와 현재의 개별 사건들로부터 출발하여 정치적 통찰을 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역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마키아벨리의 인간론이었고, 음, 그래서 보편적 일반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389 쪽의 문단을 보시면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한 통상적 반론은 우리가 불변적인 인간 속성이라고 여기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으면 우리는 급격한 변화가 가능한 것, 즉 사회의 창조적 요소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을 부딪힐 것이다. 어. 마키아벨리는 자기 시대의 여러 사건을 해명하는 데 이기주의와 같은 심리학적 개념들을 수단으로 삼고 단순한 정치적 개념들과 순환론적 역사관을 뒷받침으로 삼았지만 보다 심층적인 사회 역사적 변화를 파악하기에 아직 준비가 부족하였다. 야 이게 인제 마키아벨리에 대한 이 책의 서술인데 꽤 길어요. 상당히 긴 분량으로 10쪽 가까이 할애해서 서술되어 있고요. 선영님의 인제 총평이랄까 마키아벨리 어떻게 보셨나요? 되게 약간 고전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고전적,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보통 정치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약간 클래식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원론적으로 굉장히 얘기하고 실행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좀 뭐라 그래야지? 약간 좀 많이 공감이 됐어요. 어 읽으면서. 네네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도 삶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그 정치적 사상이라는 게 단순히 국가를 지배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에서도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그 사회와 시대와 동떨어질 수 없고 그 시대를 반영하는 철학은 시대의 아들 뭐 시대의 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날의 정치적 상황이랄까? 이거를 철학화한다면 저는 인제 자기 철학을 하는 게 철학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많은 사상가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우리 시대, 그렇다면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 그게 인제 철학적 견해겠죠. 이 마키아벨리처럼. 마키아벨리도 나름의 이 시대를 읽은 거잖아요. 읽고 군주는 어떠해야 되고 이런 걸 자기 주장을 한 거죠. 어. 여기 다 나오죠, 지금까지 읽었던 것들. 그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를 그러면 이 시대의 정치는
근데 이미 인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죠. 정치 평론가랄까? 뭐 예를 들면 좌측에는 인제 김어준이라든지 나름의 자기 그 세계관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도 나름의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철 자기 철학 자기 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죠, 어떻게 보면. 마키아벨리와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게 지금 현실 정치, 현실 세계를 어떻게 읽어내고 그럼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이 돼요, 항상. 이쯤에서 선영님은 현실 정치 그게 지금 이 한국의 정치판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요? 대통령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냥 아니 뭐 얘기 안 하셔도 되지만 나는 어떻게 아, 근데 생각하는지. 사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되게 많이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문화예술계 쪽에는 예. 그 약간 빨가신 분들이 아 많잖아요. 그쵸. 좌측. 예. 진보. 예, 진보. 진보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쵸. 요즘에 되게 슬퍼하시더라고요. 음.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쵸, 그쵸. 좌절감을 느끼시고, 음. 그 약간 평행이론처럼, 음. 노태우부터 윤석열까지 이렇게 돌고 돈다, 막 이런, 약간 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가끔 음. 들으면서 좀, 뭐랄까, 되게 안쓰럽고, 뭐, 사실은 저는 이제 투표할 때도 음. 이제 보통 무효표를 많이 찍거든요. 찍을 어. 사람 없다 어. 해가지고 그 산 제일 밖에다가 찍고 어. 나오고 좀 이렇고 그래가지고 좀 뭐랄까 약간 좀 먼 얘기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 이렇게 음. 막 정치 얘기를 막 오가고 할 때 있잖아요. 음. 그리고 사실 저 사람 만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정치 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를 뭐가 내가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세력을 지지한다고 하면 음. 약간 그 사람과 반대됐을 때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별로 관심을 또 안 가지려고는 하는데 음. 요즘에 조금 그 뉴스를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음. 참담하기도 하죠. 특히 요즘에 한일 관계 관련해서 보면 좀 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괜찮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나 말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뭐 좌든 우든 상관없고 의견을 좌세요, 우세요? 저는 인제 진보입니다, 진보. 아, 좌시구나. 네. 진보인데 저는 근데 인문학을 공부하면 진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확실히 뭐 문화예술도 그렇지만 학계도 진보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철학자들을 공부하면 할수록 뭐 그런 경향성이 있고 저는 저의 입장은 그러니까 뭐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자기만의 어떤 견해를 주장을 하고 그걸 그걸 인제 맹목적으로 인제 자기 진영의 논리를 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이 옳으면 받아들이면 되죠. 이렇게 좀 토론이 되는 문화. 아니 그게 토론 근데 네. 그 상식적으로 글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이 그렇죠. 되는 문화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 가장 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정치를 실행함으로써 모든 게 정책이 되고 그게 음. 피부로 와닿잖아요. 음. 내 삶에서 그 이익이 되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음. 토론이라는 거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음. 좀 음, 그래서 그쵸. 저희 맞아요. 저희 철학 채널이 필요한 이유가 이게 공부가 필요한 게 이런 게 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게 있으니까요.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단 또 음, 계속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389 쪽이고요. 2 번 계약에 의한 정치와 자연법에 의한 정치. 알투지우스와 그로티우스. 좀 낯선 이름이 등장합니다. 17 세기 초부터 정치 이론은 점차 신학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독일의 요한네스 알투지우스는 종교가 아니라 사회 집단에 기초한 계약 이론을 전개했다. 여기서 계약이란 개념은
사회 집단과 통치자 식민가의 관계 둘 다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집단, 가족, 뭐 조합, 지역 공동체 국가는 각기 다른 과제를 가지며 서로 다른 계약들에 의해 구성된다. 주권은 언제나 인민에게, 즉 개개인들이 아니라 위계적 질서에 따라 존재하는 유기적 공동체들에 있다. 이런 집단들 간의 합의, 계약에 의해 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주장은. 음. 그리고 국민 국가들이 성립되자 이들 독립 국가들 간의 관계 문제가 대두되었대요, 당시에. 그래서 자연법 이념이 필요한 거죠. 국가 위에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각각의 국가 위를 자연법이 그 국가들보다 상위의 법이니까. 이걸 제안한 사람이 네덜란드의 법학자 후고 그로티우스고 법학적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자연법. "개별 국민 국가들보다 우월한 국제법의 토대를 낳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30년 전쟁은 분쟁 국가들이 따라야 할 법률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고취했다." 이 전쟁은 또한 정치적, 법적 문제들은 공적인 반면 종교적 문제들은 사적인 것이라고 두 가지를 구분하는 생각이 싹트는 계기가 되었다. 391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나오는 게 "정치와 법이 점차 종교와 분리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음. 그리고 "신은 인간에게 공동체를 열망하는 자연적 욕구를 심어 주었다." 평화적 공존에 대한 욕구가 나오고, 음 "국가는 반드시 안정적이고 조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요 정도 얘기가 나왔어요. 짧은 파트였고, 혹시 선생님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392쪽 홉스. 드디어 홉스 나왔어요. 유명하거든요. 3번 홉스. 개인과 자기 보존입니다. 영국인이에요. 시민 전쟁이 일어나던 때에 살았습니다, 홉스가. 393쪽 넘어가면요. "시계 장치와 같은 사회"라는 소제목. 홉스는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시민 전쟁이라는 정치적 불안정한 시대를 살았다. 그의 정치적 저술은 평화와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까 마키아벨리랑 맥이 같죠. 강력한 군주, 절대 군주.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홉스는 절대 왕정을 지지했다. 홉스의 정치 이론은 극히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갖는 동시에 극히 절대주의적인 성격도 갖는다. 이런 평을 해요. 극히 개인적이고 극히 절대주의적인. 자, 394 쪽을 넘어가면요. 홉스의 경우 이러한 개인주의와 절대주의적 정권과의 결합은 국민 국가와 시장 경제가 발전하던 초기 단계의 불안정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국가는 귀족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평화와 질서를 확보하고 고객과 경쟁자가 거래 계약을 잘 준수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왕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생존 투쟁이라는 보편적 경쟁 상황에서, 이게 전제죠, 당시. 실제 실제 사회의 상황도 그랬고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절대 군주하의 강력한 정부였다. 홉스는 여러 면에서 마키아벨리와 같은 의견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회와 정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불변적이고 초역사적이다. 음. 홉스는 새로운 과학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철학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우주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물질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런 견해를 당시 철학자들이 갖고 있었죠, 다들. 기계론적인. 홉스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운동 이론이다. 역학과의 유사성이 분명하다. 음. 동시에 홉스는 합리주의적 형이사자였다고 합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죠.
어 합리주의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변화하는 표피적 사건들을 해명해 줄 근본 원리를 찾고자 했다. 그런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기초를 찾고자 했다. 홉스는 이 기초를 인간에게서 찾고자 했대요. 인간이 바로 토대이며 이로부터 사회가 설명되어야 한다. 아래 시계 비유가 나오거든요. 시계 비유가 꽤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되는데 시계는 각각의 부품이 분해되잖아요. 톱니바퀴 뭐 스프링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게 인제 톱니바퀴 스프링을 모두 합쳐서 놓고 보면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예. 분석과 종합의 방법이다. 부품들이 이 시계 부품들이 합쳐지면 무언가 질적으로 새로운 것 시계가 나타나죠. 어. 부품을 합쳐 놓으면 시계가 나타나요. 이런 게 인제 홉스의 사회관, 사회론, 철학이었다. 전체는 오직 그 부분들과 그것들의 속성 그리고 그것들의 기능적 통일성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396 쪽을 보면 우리는 홉스가 기능주의적 설명을 추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시계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음. 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시계 제조공은 물리학자가 될 필요가 없다." 그쵸? 시계의 원자적 구조를 알아봤자 뭐 하겠어요? 음. 홉스의 예시에 따르면 이게 근데 이게 비판인 게 그전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질문했죠. "이 세계를 누가 만들었는가? 세계의 목적은 뭔가? 우주?" 근데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거죠, 홉스는. 홉스의 예시에 따르면 우리는 누가 시계를 만들었는지 이 신이죠, 기독교로 하면. 또는 왜 혹은 무슨 목적으로 시계가 사용되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 이 나름의 혁명입니다, 이런 사고 자체가. 알 필요가 없죠. 시계는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작동만 하면 돼요. 시계를 이해하는 것은 그 부품들과 그것들이 함께 조합되어 행하는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다. 시계는 시간만 정확하게 가리키면 되잖아요. 그거는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시계의 작동은 그 부품들의 기계적 운동을 통해 결정된다. 이게 이제 기능주의적 설명이라고 나옵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 봤는데 선생님 홉스 어떻게 보셨나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합리주의적 형이상학자라는 것부터 네. 저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런가요? 말이 근데 의미는 간단하지 않나요? 근데 용수철과 톱니바퀴도 네네. 이거 되게 되게 막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여기 가만히 이게 꽤 여러 쪽에 걸쳐서 이 시계 비유를 설명을 하거든요, 저자도. 맞아요. 그 읽어 보면 대충 이해는 되지 않나요? 대충, 그러니까 약간 이해는 되는데, 어렵다. 이게, 예, 어려워요. 어 그렇군요. 근데 이게 당시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고 음, 시계를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시계의 목적이 뭔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시계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기능하는지만 알면 된다. 기능주의적인. 음. 어떤 의도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음. 일단은 계속 보겠습니다. 어 우리는 홉스가 사회 현상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거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근본적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홉스는 또한 사회의 목적을 부여하는 신을 통해 사회를 설명하려는 생각을 거부한다. 그런 무슨 부분들 말이에요, 간에 도대체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음. 말이 어렵죠. 어쨌든 여기 근데 이게 사회 현상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시도를 거부한대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뭔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예. 어.
넘어가서. 시계 내용도 저는 네. 읽었는데 네. 글자로만 읽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이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이 필요하다. 네, 일단은 뒤에 부분에 보면 이게 시계 얘기한 건 결국 뒤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맥락이 있는데 398 쪽을 볼게요. 저희가 시계에 갇히면 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홉스는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는 부분들에 도달하고 결국 이게 시계 얘기가 이 얘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음. 그는 일종의 사유 실험을 이용한다. 즉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인간의 삶은 어떠할 것인가? 저는 이 사유 실험도 되게 좋았다고 봐요. 국가의 존재 이유를 '국가가 없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랄까, 삶이 왜 중요한지 소중한지 알려면 죽음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 어 이런 사유 실험이거든요, 이런 맥락. 어. 이를 통해 홉스는 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삶이 어떠할지 한번.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홉스는 국가가 없는 상태의 인간들은 불안 불안을 느낄 것이다. 국가가 없다면 우리는 자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생존을 위해 물질적 재화를 필요로 해요. 근데 재화는 희소하죠? 아 근데 생존하려고 다 하기 때문에 이 희소한 재화를 둘러싼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 생존 투쟁에서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상시적인 갈등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요. 이게 자연 상태라는 거죠. 어. 사회의 구성 부분을 이루는 것은 개별적 인간, 즉 개인들이다. 아까 시계 부품처럼 각각의 개인들이 존재해요. 근데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고. 근데 개인들의 목적이 뭐냐? 자기 보존이다. 이게 분석의 결과라고 나옵니다. 시계를 분해해 봤더니 이게 그런 거죠. 이것을 가지고 홉스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399 쪽에 보면 시계의 예를 모델로 홉스는 연대, 상호작용, 자유 등의 사회적 현상들을 자기 보존에 대한 개인의 욕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 현상들을 자기를 보존하려는 개인의 욕구로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왜 연대하냐? 우리가 왜 자유를 추구하고 왜 상호작용하냐?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어. 자, 여기까지 봤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조금. 어 쪼끔. 네. 저는 이게 정말 동의가 됐어요. 음.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가를 제거하는 거죠. 자연 상태로 만들어 보면 각각의 개인들은 희소한 재화를 추구하려고 경쟁할 수밖에 없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고, 그럼 각각의 개인들은 어쨌든 자기 보존이라는 게 자기 생명 하나 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인제 발생하고 이제 모든 사회적 현상들이 연대하고 이런 거거든요. 설득력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99 쪽의 맨 아랫줄 보시면 시계의 예는 계속 나오죠. 시계의 예는 홉스가 자연 상태를 과거에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연 상태에 대한 생각은 분석의 결과, 즉 국가가 제거된 상태에서의 사유 실험의 결과이다. 자연 상태라는 생각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것에 대한 역사적 가설이 아니라 사회가 가능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입론이다. 그냥 이론일 뿐인 거죠.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 우리는 홉스가 심리학적 개념들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어. 르네상스 철학자인 홉스에 있어 개인은 자기 보존을 토대로 이해된 개인은 설명의 토대였다. 경쟁, 불확실성, 명예욕을 설명해 주는, 이게 인제 세 가지 갈등 원천인 거죠. 가장 중요한 동기는 공포였다.
공포는 인간을 정치적으로 질서를 갖춘 사회로 몰아가는 것이다. 응.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 생명의 안정과 관련한 만인에 대한 투쟁은 철폐된다. 그렇다고 합니다. 음. 홉스가 사는 시대엔 아래 주석을 보면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투쟁이었대요. 그때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고요. 401쪽 모든 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는 권력을 수립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잡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면 그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야. 이게 인제 그럼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여기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나오네요. 자기 이익은 질서 잡힌 사회가 최상임을 알려준다. 공동의 국가를 창출하기 위해 연합할 수 있는가가 하다는 거죠. 각각의 각각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음. 우리는 사회를 이성에 의해 인정된 사회 계약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 계약을 그래서 맺는 거죠. 국가에게 자유를 양도하고 개인들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폭력, 바깥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물리적 힘은 모든 이의 생명과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 합의한 계약이 깨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국가가 물리적 힘을 갖고 있잖아요. 권력은 통합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국가 주권은 물리적 힘을 갖춘 기관이 존재한다는 거고. 음. 여기서 인제 개인들 간의 계약이 중요합니다. 어 계약은 왕과 인민 간의 계약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에요. 음 홉스에서는. 근데 통치자는 자신이 합의한 부분을 깰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절대적 주권을 갖습니다. 절대주의라고 하는데 음 그쵸. 절대의 군주가 사회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개인의 안전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럼 인제 무질서 상태로 가겠죠. 음. 홉스의 이론에는 하나의 왕만 존재한다는 말 같은 게 없다. 어. 홉스 404 쪽에 보면 홉스에게 근본적인 것은 왕이 아니라 개인이다. 개인의 자기 보존 이렇게 꼭 나오고요. 음. 이기적 개인과 사회를 구성하는 국가. 개인의 자기 보존 욕구. 여기까지 일단 봤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홉스의 이론이랄까? 국가론? 음. 되게 길게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쵸. 옵스가. 네. 엄청 이게 길죠. 지금 두 페이지, 네 페이지, 여섯 페이지, 여덟 정말 길어요. 페이지, 열 페이지, 열두 페이지, 14페이지에 걸쳐서 장장 예 나오잖아요. 또 뒤에 또 아직 또 나옵니다 또. 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긴데 모르겠다. 이렇게 장황하게 음, 설명했는데 잘 모르겠다. 음. 근데 대충 좀 감은 오지 않나요? 이 만인에 그냥 대한 계약의 투쟁 기초, 많이 내는 많이 내는 투쟁, 그런 뭐, 얘기 많이 계약의 나오죠. 저기 기초하고, 뭐, 자 뭐, 개인 중요하다, 뭐, 이런 거 계약을 맺고. 있잖아요, 왜. 음. 예, 예. 뭐, 그런 거는 대충은 원래 알던 내용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홉스에 교과서에도 대한 배우고. 부분을 음. 이 저자가 잘 못 썼나 봐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 보니까. 저자가 잘 못 썼거나 아니면 번역이 좀 그렇거나 하여튼 그럴까요? 아니, 음 님, 제가 멍청해가지고 그렇기도 아니에요. 아니 근데 하지만. 솔직히 저희들 정도면 평소에 책을 안 읽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해 저는, 못할 정도면 근데 잘못 저는 쓴 네. 원래 좀 멍청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너무, 겸손하시군요. 근데 이게 철학책이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인제 다른 책도 볼 거니까요. 대충 이해하고 네? 넘어가도 됩니다. 네. 대충 네? 이해하고 서양 철학사 책을 여러 번 보는 이유가 있죠, 저희가. 음. 잘 넘어가서 405쪽 이거 보고 이성의 동양 철학사 보면 안 돼요? 일단 한번 진도 얘기 좀 하시죠. 일단은 자 이성의 어, 규칙으로서의 자연법 나옵니다. 자연의 법들을 언급하면서 이 법들은 이성의 도움으로 도달한 규범 내지 일반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연법은 "모든 사람은 평화가 가능하다면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인제 홉스가 본 자연법이죠. 평화예요, 평화. 좋죠. 어
자영권, 뭐 자기 보존 욕구에 대한 자영권, 이성의 규칙들이라고 나오고 넘어가겠습니다. 운동 이론. 406쪽인데요. 두 번째 문단. 홉스의 기본 개념은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계론적, 유물론적 세계관에 따라 양적으로 이해되었다. 운동하는 것은 물질 입자들로서 이것들은 상호 충돌에 의해 공간적 위치 변화를 한다. 이런 철학이 홉스를 관통하고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재성의 실현을 말하는데 홉스는 모든 변화는 물리적 운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두 사람 계속 비교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리적 운동을 질적 변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한 반면에 홉스는 양적 운동을 개념 가지고 설명했다. 사과 얘기가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사과가 빨개지고 파래지는 건 사과 안에 있는 빨간색의 잠재성이 숙성 과정을 통해 현실화된 거죠. 이게 인제 그런데 홉스의 경우 오직 물질 입자들의 운동을 통해서만 사과가 변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말도 맞거든요. 사과 안에 빨간색의 잠재성이 있는 거야. 음. 둘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입자 운동의 법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목적론적 설명은 설 자리가 없다. 이게 인제 단점인 거죠. 기계론적 설명. 일어나는 모든 것은 마찰 없는 평면의 완벽히 구형인 구슬들 간의 기계적 상호작용이라는 이상적 상황에서 작용하는 것과 동일한 이해론적 원인에 의해 설명되어야만 한다. 사회도 서로 주위를 돌면서 충돌하는 다양한 인간 원자로 해석될 수 있다. 무질서하고 사람들 사이에 격한 충돌이 일어나는 사회. 즉 무정부 상태가 그 하나이고 통합하는 힘이 운동을 조종하기 때문에 인간 원자들이 조화롭게 운동하는 사회. 진정한 의미의 사회가 다른 하나다. 근데 홉스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당구공처럼 서로 막 충돌하는 거 상호 충돌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상호 충돌. 부딪히는 거. 인간들이 서로 부딪혀요 기본적으로. 충돌합니다 격하게 충돌. 그럼 충돌하지 않게 막는 게 정부예요. 조화롭게. "충돌하지 마." 응. 음. 이게 홉스의 운동 이론 어떤 국가론인데 아까도 보면 만인에 대한 투쟁이잖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로 죽이려 들어 응. 아니 극단적으로 말하면 서로 저 사람 그러니까 홉스는 상당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를 때리려고 그러고 나의 모든 걸 뺏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얼마나 피곤했을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충돌해. 갈등해. 부딪혀. 이런 거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이 홉스의 이런 심리랄까? 아 근데 진짜 좀 뭐라 그래야지? 좀 인정머리 없는 느낌 들었어요, 너무 읽으면서 저는. 예민한가 이 사람? 너무 좀 좀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랑 이렇게 막 그 비교를 하잖아요, 사과 개념 가지고. 그쵸.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인간적이다. 그 아. 정도? 이 개인의 심리가 물론 음. 사회적인 그게 반영됐겠지만 심리가 홉스는 되게 불안하고 되게 예민하고 되게 좀 조마조마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철학만 봐도. 사람을 못 믿고 솔직히 자기 근데 이게 예. 저랑 뭐 이걸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깊이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되죠. 지금 TV는 대화가 되죠. 이게 진짜요? 깊이는 되죠. 대화가 안 되는데 이게 되죠. 괜찮으신가?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지금 왜 잘 그거 궁금해 가지고. 전 너무 만족하고 너무너무 진짜요? 좋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음. 이렇게 그 내가 관심 없는 분야를 한번 훑는 음음. 거에 대한 그냥 그 정도에 대해서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인제 워낙 깊이 있으시니까 괜찮나? 아니 선생님도 심화반이 아니 저희 심화반에서 이제 충족을 하시겠지 싶었는데 심화반도 없어졌다니까. 괜찮으신가? 막.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저희가 서로가 이게
이제 저희가 합을 맞춰 본 지가 한 이제 한 달? 한두 달 됐나?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시간의 축적, 이게 1 년이 되고 어, 아니 몇 년이 흘러가면 음, 저희 안에 쌓여가는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음. 어 그러면 깊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어떤 관계든 반드시 깊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책을 관계는 사이에 두고 깊어질 수 있으나 어 지식이 깊어질 것인가? 깊어집니다. 지식의 층위가 깊어질 것인가? 네, 저는 별로 그런 깊어집니다.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아니면 확신하는 게 어 선생님 또 나름 인제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인제 공부해 왔고 또 공부하고 네, 아니, 계시고 공부 안 해왔는데. 아니 근데 아니 그리고 저희 같은 책을 읽잖아요. 이게 책을 사이에 둔 관계이기 때문에 책이 쌓여가고 저희가 인제 무의식 중에 또 어쨌든 읽어 가잖아요, 같은 책들을.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확신해요. 아, 걱정은 안 해요. 네네네. 근데 인제 이제 희망과 또 죄송할 뿐. 아니 뭐 그렇게 괜찮습니다. 저는 뭐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괜찮으시면, 네. 네, 최고예요. 네. 다행이고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계속 가 보면 어쨌든 뭐 그런 얘기였고 408 쪽에 리버럴리티와 자유주의가 나와요. 어. 음 그의 정치 이론은 자본주의 초기의 시민 계급에 대한 단순화된 묘사로도 즉 물질적 재화가 희소한 세계에서 매일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인간 원자들의 집합이라는 묘사로도 적합하다. 이거 참 문장이 좋죠. 홉스의 이론이 이렇다는 거죠. 이 인간 원자들을 서로 묶어 주는 유대는 계몽된 자기 이익이며 이들은 상호 간의 거래 계약의 준수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절대주의 정권 형태의 국가를 필요로 한다. 국가는 개인들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는다. 이것은 동시에 영원한 진리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과 국가의 본질이다. 이거 참 좋습니다, 문장이. 자유주의 요즘에도 자유주의란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해 정치권에도. 자유민주주의 이런 얘기 하죠.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여요. 근데 요즘에 말하는 자유주의는 어떤 의미인지는 좀 다르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자유주의는 이런 의미라고 하면서 책에 나와요.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음 우리가 자유주의를 심리적 태도나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개인, 계약, 국가라는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 정의한다면 홉스는 자유주의의 선구자로 간주될 수 있다. 개인, 계약, 국가 측면에서요. 이 용어 사용은 우리가 개인, 계약, 국가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관용과 법적 자유를 옹호하는 긍정적이고 도덕적 태도로서의 리버럴한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용어 사용에 따른다면 홉스는 자유주의자라고 불릴 수 있지만 리버럴한 사람은 아닌 반면 다시 아까 설명을 다시 끌어오면 홉스는 개인 계약 국가를 기본 개념으로 하지만 관용과 법적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로크는 자유주의자이자 리버럴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사회주의자들은 리버럴한 사람이긴 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아니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어. 분류를 합니다. 자, 이러한 용어들로 우리는 격렬한 생존 투쟁과 절대 군주를 필요로 하는 초기 자본주의 단계의 홉스로부터 시민 계층이 절대 군주에 대항하여 불가침의 권리를 내세우는 일이 중요한 보다 확고히 자리 잡은 자본주의 단계를 거쳐 로크라고 나오네요. 완전히 확립된 사적 자본주의와 자유방임적 자유주의 단계.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가 유명한 말이 있죠. 보이지 않는 손. 자유방임. 까지 근대의 여러 단계의 이데올로기 간의 흥미로운 연관성 몇 가지를 묘사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호명되는 거죠. 인간 본성에 대한 견해가 자기 보존으로부터 아까 마키아벨리도 자기 보존 얘기했어요. 홉스도 자기 보존이죠. 근데 여기서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자기 보존으로부터 불가침의 권리를 거쳐 쾌락과 이윤, 이제 공리주의 나중에 나올 텐데 으로 일정하게 변화하였다. 자본주의 단계가.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음.
일단은 자유주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여기까지 끝. 이제 홉스가 끝났어요. 자 선영님의 자유로운 이제 발언 홉스 어떠셨는지요? 저는 이제 평소에 네. 기사 같은 거 읽으면서 그 리버럴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자주 보잖아요. 네네. 뭐 좀 무슨 논설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그 리버럴하다는 게 단순히 자유주의를 지지한다 약간 좀 그런 로프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막 찾아보고 했는데 이렇다 하게 막 그게 없었었는데 어. 여기서 그 이 리버럴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홉스가 얘기하는 이제 그 법적이고 국가나 이런 계층이나 이런 거를 인정하는 그 한도 내에서의 자유를 얘기한다라는 걸 이제 로크 같은 경우에 완전 자연주의 상태의 자유를 얘기를 한 거고 이게 구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음.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어. 그래서 역사적 그 맥락이 네. 그러니까 용어적 맥락, 용어적 맥락. 예. 예, 용어적 맥락이 그래서 우리가 음. 그 보통 되게 저 사람 리버럴하다라고 하다던가 아니면 음. 뭐 이렇게 리버럴 한 사람이라고 지칭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 의문이 있었거든요. 어떤 음. 사람이 리버럴하고 어떤 사람이 그런가? 그럼 좀 진보주의자인데 약간 좀 국가나 이런 거 그리고 법 같은 개념들을 약간 좀 동떨어져 생각하는 사람을 이제 그 리버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그 체계라던가 국가라던가 이런 것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 개념을 이제 법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그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리버럴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이 용어로 조금 알게 됐었어요. 좋네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기는 교과서적인 설명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인제 자유주의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진보가 말하는 자유주의 또 보수가 말하는 자유주의가 다르겠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것까지 것 제가 알 필요는 없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인제 저희가 파고 들어가면 이게 깊어지는 건데 음,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막 섣부르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맞아요, 맞아요. 다르긴 달라요. 그들이 근데 말하는 자유주의. 심심치 않게 등장해요. 예. 리버럴하다는 단어가 음. 논설 같은 데가 되게 자주 그러니까 이게 등장. 그렇게 논설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표명하는 그 겉으로 드러내는 자유주의의 뜻과 또 음. 그들이 내면에 갖고 있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각자가 실제 자기들이 자유주의 얘기할 때 어떤 의도로 어 그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걸 간파할 음,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어떤 뭐 음, 정치 평론가 아까 김어준 얘기도 음. 했지만 그래서 김어준? 음. 음 아무튼 그런 거죠. 예. 근데 그 정도까지 보면 해안이 근데 궁금해서 김어준은 약간 좌측이라고 하셨잖아요. 완전 좌측이죠. 완전 좌측. 그러면 그죠. 김어준 이쪽이세요? 저는 지지자? 저는 뭐 지지자라기보다는 그냥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네네. 어, 그렇습니다. 완전 좌측이시구나. 아니 뭐 근데 뭐 그러면 조국 사태 때도 막 이렇게 아이 근데 그때도 전 하시고. 잘 몰라요. 잘 음. 모르고 잘 모르고 아무튼 근데 자유주의 얘기 나오니까 음 예를 들어 김어준이 정의하는 자유주의란 뭐 다르겠죠? 혹은 뭐 다른 사람이 정의하는 이런 것까지 알면 근데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간 뭐 그러면은 유시민, 음음. 좋아하죠 뭐. 김제동, 음. 김어준? 그죠, 그죠. 그쪽이신 거죠? 그니까. 그리고 그쪽이라기보다 그냥 좋아합니다 그냥. 이거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에요. 근데 예.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그런 음. 생각 많이 하거든요. 보통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의 탐구를 굉장히 어어. 그 하는 공 경향이 강하고 공부하기 좋아하고. 공부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쉬었다 하죠. 네, 일단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